안녕하세요. 12강입니다. 벌써 12강이죠. 수업 잘 듣고 계시죠? 그동안 우리가 정신건강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실천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 정신건강 분야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건강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동안 세계보건기구가 건강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정의를 내리다가 최근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건강 개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은 발달이 상당히 이제 더디게 일어나죠. 인간의 발달의 차원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생물, 심리, 사회적 중것들로 이런 세 가지 차원에서 인간의 발달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강이라 하면 생물, 심리, 사회적으로 완전한 웰빙 상태다. 완전한 안녕 상태다. 이걸 이제 그 세계보건기구가 하나의 이제 이상적인 건강 개념을 정의를 하면서 이 세계보건기구가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우리가 개념 정의를 했습니다. 정신건강이라 하면 이 정신이 주로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정미정자라고 해가지고 알맹이가 따로 있는 것 같이 마치. 그래서 인간의 정신건강은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독립적, 자주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어야 되고, 질병에 대해서도 저항력이 있어야 되고, 원만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적으로 성숙한 상태다. 이 건강, 정신적에서의 성숙은 상당히 이제 좀, 플러스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물학적인, 이 정신적인 게 아니라 생물학적 성숙은 퇴행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상당히 사회 생활을 원만하게 잘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건강을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는데, 근데 정신건강 분야를 이렇게 보면 정신건강에 이제 예를 들어서 병적 상태, 그리고 의사가 진단했던 질환 상태, 그리고 아예 회복이 더디고 거의 불가능한 고정 상태인 장애, 이 분야는 아주 만성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병에 걸리면 유병 기간이 상당히 길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부분은. 신체적인 부분은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겠지만, 신체적인 어떤 그 질환이나 장애는 어느 정도 기간에 이제 장애까지는 안 가도 질환까지 가면 상당히 좀 단기적으로 처방도 하죠. 외과적인 수술을 이용한다든지. 그래서요. 그러나 정신은 만성적이고 유병기간이 길단 말이죠. 그렇다면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의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정신적인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는 사회 활동을 못하죠. 직업 활동을 거의 못합니다. 그렇다면 소득을 거의 상실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회적 비용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건강 분야의 특성은 만성적이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종의 한마디로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 돌봄을 해야 되기도 또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지역사회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사회복지라는 거,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 사회복지를 공부를 해보셨죠? 사회복지가 뭡니까? 우리가 사회와 복지의 합성어입니다. 사회복지는. 그럼 한번 생각을 보셨어요? 우리가 사회라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 대한 정의는 상당히 무궁무진하죠. 보통 인간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환경에 비해서. 그래서 그 환경에 적응해야 되겠죠. 그 적응이라는 게 소극적 대응도 있지만 적극적 대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적응해서 생존해야 되죠. 거의 생존의 문제고 생활의 문제입니다. 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인간들, 개개인들이 따로따로 놀 게 아니고 그 집합 형태를 구축해야 되겠죠. 그래서 집합의 구축을 한 게 그 공동체가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는
이 집합체인데 단순한 플러스적인 요소가 아니고 그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뭐 명목적 사회 실제설 이런 다툼도 있는데 우리가 사회라는 것은 개개인들의 집합체죠. 집합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는 집합으로 움직이죠. 그래서 어, 그 집합이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집합이. 그리고 복지라는 것은 우리가 복자 복지자입니다. 한자로. 그러면 이게 이제 복이 많다는 의미고 그것은 우리가 안녕 상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안녕 상태뿐만 아니라 안녕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 개입 행위를 해야 됩니다. 누가요? 주로 국가, 공공단체, 공적인 영역에서 개입 행위를 합니다. 개입을 해서 우리가 이 스스로 배분된, 그러니까 자연 시장 상태에서 배분된 자원 배분, 일차적 배분이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불균형하고 불평등할 때 그래서 약간 평등하게 만들어준 자원 이전의 개입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보장제도라고 그러죠. 사회보장제도들이 있죠. 우리가 5대 보험도 있고 공공부조도 있고 사회서비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를 위해서 제도화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제도는 개입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복지라고 하는 거, 이것은 안녕 상태이기도 하고 자원 이전을 위한 개입행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죠. 그러면 왜 개인 복지가 있는데 개인이 행복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행복하면 돼요. 근데 왜 사회복지라고 했을까? 여러분 사회복지를 공부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사회복지는 나만 개개인만의 행복은 개인복지겠죠. 개인이 스스로 행복하면 됩니다. 행복을 찾아가도 돼요. 개인이 혼자 스스로 행복해도 되죠. 그러나 우리는 아까 사회를 이루고 살고 그 사회는 집합체입니다. 그 공동체가 함께 잘 살아야 되겠죠. 행복해야 되겠죠. 그래 누구나 다 행복하는 것을 꿈꾸는 거. 이것이 사회복지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의 정의는 사회와 복지의 합성어인데 그 왜 개인 복지가 있는데 사회복지를 얘기할까? 여러분 한번 문제의식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어떤 개념이 있는데 또 새로운 개념이 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개념이 존재할까? 이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그 필요성과 중요성,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회복지라는 것은 누구나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상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그 사회를 구성하는 인간들의 존엄과 그리고 그 배분 가치, 배분 정의죠. 자원 이전이 평등하게 하기 위한 배분 가치, 사회적 배분 가치가 어느 정도 정의로운가, 이 부분을 고민한 게 사회복지의 이념입니다. 두 가지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사회적 배분 가치의 정의로운가, 이 부분을 고민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사회복지사 겸 이렇게 어떤 상담 전문가가 됩니다. 특히 정신건강 분야에서 우리가 국가 자격이죠. 정신건강 사회복지사가 될 수도 있고 사회복지사도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전문가가 돼서 이렇게 고민하는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실천에 대해서 고민하는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세 가지의 영역을 전문가들은 넘나들어야 됩니다. 이론 분야가 있고요, 기술 분야가 있고, 적용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학문체계는 이론과 기술과 적용으로 서로 상호작용입니다. 안다는 것은 이 세 가지의 영역을 넘나들어야 됩니다. 특히 전문가는 오랫동안 한 분야에서 일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일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이론과 기술과 적용을 교육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지식을 얻고 그 지식을 가지고 그 자격 부여 그 기관이나 여러 가지 자격 부여를 받음으로써 전문가의 호칭을 받는 거죠. 이렇게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이론과 기술과 적용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정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론이라는 분야를 공부를 하다 보면 항상 개념을 나오죠. 어떤 개념, 이론은 개념을 파악해야 되고, 그 개념은 가치를 담습니다. 가치는 좋고 나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한 사회에 어떤 좋고 나쁨을 정하고, 그 좋고 나쁨이 한 사회 내에서 옳고 그름이 되는 것을 윤리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치가 윤리가 되고, 그 윤리적인 것들을 좀 공부를 하는 거죠, 이론 분야에서. 그러면서 그 개념과 가치와 윤리는 단순히 뚝딱 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어떤 개념은 계속 역사를 가지고 그 개념이 정의됩니다. 시대와 장소와 어떤 상징체계, 언어체계, 그 나라의 어떤 지배정신, 이런 것들이 시대정신을 가지고 개념을 정의하고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역사는 외국에서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렇게 쭉 역사적 환경이 있고 배경이 있고 상황이 있고 맥락이 있는 것이죠. 이론 분야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이론만 알아서는 일종의 아무렇게 방법이나 절차를 알 수 없죠. 우리는 기술적인 측면을 익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시적인 측면에서 정책, 법제, 행정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프로그램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또 법치 행정이죠. 조직 관리, 행정이라는 것은 주로 공무원들이 조직 관리를 하고 전달 체계합니다. 마치 우편을 전달하듯이 어떤 서비스를 전달해 줘야 되겠죠. 어, 그, 그런 거 관리를 하는 건 행정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중범위 정도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지역사회로 내려옵니다. 지역사회 복지가 대표적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미시라는 분야가 있죠. 아주 이제 어떤 기술을 세분화해서 사회복지 실천론이 있고요. 실천 기술론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프로그램도 만들 줄 알고 개발하고 또 그것을 잘 만들었는지 평가받아서 피드백하고 계속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받는 그러한 기술을 익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적용 분야로 가죠. 적용이라는 것은 서비스를 전달하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필요한 사람한테. 그 클라이언트죠. 이러한 클라이언트한테 서비스를 전달하고 적용하는 현장, 우리가 영역, 분야 이런 부분에 이제 실천을 하는 거죠. 실천. 적용은 실천 분야입니다.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거죠. 전달하는 겁니다. 서비스를. 그리고 생애 주기별 영역으로 보면 적용 분야는 무수히 많죠. 우리가 생애 주기별로 보면 태아, 영유아,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들을 나눌 수도 있고 또 그걸 장애인 영역을 봐서 신체 장애, 정신적 장애 이렇게 장애 영역에서도 우리가 적용을 하고 실천하죠. 그런가 하면 가족복지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영역들은 무수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에 직접 적용을 하고 실천을 함으로써 그 실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 그 평가를 하고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이론과 기술을 어떻게 하면 그 새롭게 실천과의 정합성을 만들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이론과 기술과 적용의 영역이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실천과 관련해서 우리가 법제가 하나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이라고 있습니다. 줄여서 이제 정신건강복지법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정신건강 서비스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 상담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이제 존재하고 그것을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혈액과 같이 마치 아니면 우편과 같이 우체부가 되어서 전달해 줘야 되겠죠. 왜냐면 잘 전달하는 거 이렇게 그 클라이언트 이렇게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수요자들한테 전달하는 거 이게 상당히 이제 또 중요한 영역을 차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정신건강복지법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신건강복지법이 제정되는 계기다 이렇게 제목이 있는데 여러분 법이 뭡니까? 여러분 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법은 물 숫자하고 이 갈 것자 이렇게 보통 이제 현재 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법이란 뭐냐면 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법 아니냐 이렇게 바로 이렇게 현대적 법의 개념 한자를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정확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 물수와 갈 것자 사이에는 해태라고 여러분 봤을 겁니다. 이게 법원 앞에도 있고 여러 가지 광화문 앞에도 있는 이 해치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 상상 속의 동물인데 정의를 상징하는 해치가 있어요. 이 해태는 불을 막는 어떤 기능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풍수적으로 화기가 강한 곳에 이 해치를 세웁니다. 근데 이 해치가 중국에서 이렇게 기원이 됐는데 중국의 그 전설에 따르면 해태라고 하는 이 해치는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악을 행하면 그 뿔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는 진실이 하나, 정의가 하나다 이런 의미고 이 뿔로 들이받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항하강이 있습니다. 항하강에 떨어뜨린다는 의미로 이제 해태가 빠져 있습니다. 원래 옛날에 법이라면 이 해태 이 한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들어가 있고 이 갈 거라고 요즘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제거할 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은 강제력, 법은 강제성이죠. 법의 한마디로 말하면 강제성입니다. 강제력이 개입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의 의미는 이러한 이제 정의의 의미다. 그것이 혜태가 사라졌지만 그러한 정의를 실현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법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 법이라는 것이 왜 이제 필요할까요? 아까 사회 속에는 질서가 필요하고 그 질서를 형성해야지만 우리가 서로 신뢰하고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질서가 부여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혼돈에 빠지게 되죠. 우리가 어떤 사건이라고 하는 거, 사건, 사고, 사실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혼돈을 일으키죠. 왜 그러냐면 사건은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거나 중요하거나 주목을 받은 일을 사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고라고 하면 뜻밖의 일어난 나쁜 일이고 탈이죠. 우리가 사고 났다. 사고 치지 마라.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사건, 사고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건, 사고가 어떤 관념에 있는 게 아니죠. 어떤 사실이 일어난 거죠. 과거와 현재로 실제에서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증명도 가능해요. 이걸 사실이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일어난 것 같은데 증명이 안 되면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건, 사고, 사실이라는 것은 어떤 일상의 평온에 균열을 내는 일이죠. 어떤 통상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평온이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균열을 내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다시 평온 상태로 일상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균열이 나면 공사를 하잖아요. 우리가 도로에 균열이 나면 공사를 하잖아요. 그렇듯이 법을 제정합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을 제정하죠. 그래서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어떤 질서를 부여하는데 거기에 균열이 나는 사건이 발생하면 법을 제정하게 돼 있죠. 이런 감각을 여러분들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신건강복지법이 제정된 계기는 뭔가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처음 이제 이 사건은 1984년에 KBS ETV에서 있을 겁니다. 추적 60분이 있었는데 여러분 추적 60분에서 기도원 사건이 있었어요. 거기 그 사건의 내용에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신질환자 수용시설의 이원 문제를 다룬 방송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는 사건이 있었죠. 아, 우리는 평온하게 살았는데 그 모르는 사건이 나타남으로써 균열을 나타낸 거죠. 균열이 생겼어요. 인류는 항상 균열에 대해서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5년에 정신보건법안이라는 게 국회에 처음 상정됐습니다. 여러분, 국회에 상정된 이유가 뭐죠? 국회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할 때 직접적으로 못하죠. 간접적인 민주주의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국회라는 거, 입법, 행정, 사법이라는 상권 분립을 가지고 우리가 국회 선출 권력들에게 국회라는 곳에 입법권을 부여해 줬죠.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라 하고 이제 이 정신보건 법안을 상정했죠. 근데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강제 입원 규정, 인권보호 사이에 이때 당시만 해도 1985년입니다. 우리나라에 갈등이 심했죠. 그래서 1988년까지 쭉 이어져 왔지만 결국 12대 국회, 그때 12대 국회가 회기 만료가 되면 이 법안이 통과가 안 되면 자동 폐기됩니다. 그래서 자동 폐기됐고 1990년 정부가 이제 다시 이 폐기된 법안을 다시 그 문제점을 보완해서 입법화를 다시 시도했습니다. 근데 이때도 전문가 집단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법안 상정이 유보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쭉 95년도에 와서 12월 30일에 마침내 이제 제정됐습니다. 여러분, 법이 제정되면 이 법률이 바로 시행되지 않습니다. 시행 일자를 정해요. 그래서 1996년 12월 31일부터 이게 이제 시행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보건법이 우리가 이제 이름은 정신건강보건법이었어요. 그래서 정신보건법이 시행되기 시작을 한 거죠. 이 시행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행돼도 법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건 항상 균열을 내죠. 그래서 그 균열은 개정을 통해서 항상 다시 고친다는 거죠. 법이 제정이 되고 그 이후에 18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됩니다. 법은 현실을 규율해야 되죠. 강제적으로 규율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나타난 사건들을 다 포괄하지 못했을 때는 개정합니다. 그래서 1997년 12월 31일 전면 개정을 했죠. 이렇게 전면적으로 개정을 한 것이 정신요양병원을 폐지하자, 병원을 폐지하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지역사회로 돌아가게 하자. 그래서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위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 주자. 그런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들이 그러면 이제 퇴원할 거 아니에요? 그 퇴원 절차도 상당히 간소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권 보호를 강화했다 이렇게 봅니다. 왜 어떤 측면이냐? 우리가 이런 감각을 여러분 장애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노인 복지하고 관련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 감각을 여러분들이 거의 공식처럼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그 배제를 했어요. 어떤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배제를 합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이야. 그래서 배제해서 가둔다는 개념이 이제 좀 어폐가 있는데 병원이나 시설에 일단은 들어가게 해서 치료를 막 합니다. 그러나 그 치료가 잘 안 되죠. 왜 그러냐면 격리해서 치료를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게 지역사회로 이렇게 퇴원을 시켜서 시설에서 나와서 일단은 재활 위주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 복귀, 사회에 회복하도록 그리고 사회에 적응하도록 회복 기간을 갖고 지역 사회에서 통합 돌봄을 계속 이제 해 나가면서 결국은 우리가 회복 절차, 사회 통합적인 절차 이 부분으로 이렇게 포섭시키려고 하는 거 이게 하나의 맥락입니다. 이 배제, 치료, 재활, 회복, 지역사회 통합 돌봄 이런 방법의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2000년 1월 12일 날 이렇게 개정을 또 했죠. 일부 개정했는데
규제 정비 계획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운영 실적이 없는 시도지사의 정신의료기관 지정제도, 이게 시도지사가 정신의료기관 지정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폐지하거나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 들어와서는 2차 일부 개정이 있었는데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야 되겠죠. 아까 지역사회 통합돌봄 쪽으로 이렇게 쭉 탈원화하고 탈시설화해서 이렇게 온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을 이게 원활하게 추진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역사회에 있는 보건소가 여러분들 지역사회에 있죠. 보건소 등의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의료기관이 법정 기준에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이게 법정 기준이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한다는 건 당연한 건데 좀 더 그것을 이제 공식화했다는 거죠, 법에. 2008년도입니다. 11차 일부 개정 때 정신질환자의 입원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정신질환자가 이 입원을 하는 요건을 전에는 좀 쉬웠죠. 그것을 좀 강화해서 그리고 또 입원해서 신체적 제한을 합니다. 이게 이제 어쩔 수 없이 발달장애나 여러 가지 이제 장애의 유형에 따라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근거를 더 명확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 침해 예방을 하고 권익을 강화시켰다. 이런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균열을 내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개정을 하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서 지향점은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개정해 갔습니다. 2016년입니다. 이제 전부 개정을 한 적이 있는데 정신병원 강제 입원 제도를 개선했고요.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완화시켰고 전 국민에 대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법안 명칭을 바꿨습니다.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길기도 하죠.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이제 줄여서 정신건강법이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은 전 국민이에요. 그러면 정신건강 증진, 적극적으로 전 국민은 정신건강 증진을 하죠. 정신질환자는 또 복지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렇게 전부를 포괄하는 이러한 법률로 만들었죠. 총 6장 59조문이고요. 내용은 8장 89개 조문입니다. 대폭 확장을 했죠. 그래서 이것을 전부 개정이라겠다. 전부 개정했다. 이런 의미로 나오고 있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명칭을 우리가 법률의 명칭도 그렇지만 모든 명칭은 이념과 어떤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법률의 명칭을 정신보건법에서 결국 보건에 치중한 것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복지도 넣고 그래서 보건 차원뿐만 아니라 건강과 복지 차원을 넣어서 지원하는 법률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정신질환자의 범주를 한정했습니다. 법 적용 대상인 법은 관계력이 있죠.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 중대성을 넣었죠. 그래서 이게 한정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강제성이 좀 있는 것을 좀 줄여보자. 그리고 전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이렇게 신설했죠. 그래서 일반 국민 및 경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했다는 거죠. 중대한 것과 경증을 약간 구별해서 봅니다. 복지 서비스도 제공하는데 복지 서비스 개발, 고용, 직업재활, 평생교육 지원, 문화예술, 여가, 체육활동 지원, 지역사회 거주, 치료, 재활 등 통합지원, 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교육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했다. 거의 뭐 복지를 완전하게 정신건강 쪽에 많이 넣었죠. 이렇게. 그리고 동의 입원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이게 이제 신설한 거죠, 이게. 환자 본인, 그리고 보호 의무자의 동의로 입원을 신청하고
정신과 전문의가 진단합니다. 환자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면 72시간 범위에서, 이게 제한이 있죠. 72시간 범위에서 퇴원을 거부할 수 있고 있는 동의 입원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또 보호 입원 제도를 개선했죠. 입원 치료 필요성과 이제 자해, 타해 위험성이 모두 있으면 2주간 진단 입원을 거쳐서 정신과 전문의 2인이 일치된 소견이 있을 때 경우에만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가능하도록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요건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보호의무자가 이렇게 이제 보호 입원 제도를 악용한 경우도 있으니까 좀 제한했다는 거죠. 행정입원 제도도 개선했습니다. 보호의무 입원과 또 행정입원 제도가 있습니다. 행정입원 제도도 개선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해서 행정입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유형 중 하나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호의무자가 되는 경우를 삭제했죠. 그리고 행정입원 신청 요청권자에 경찰관도 추가했습니다. 경찰관도 이제 개입을 하니까요. 행정입원 기간을 보호의무자에 의한 기간과 같이 조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호의무 입원 제도 개선, 행정입원 제도 개선을 했다는 거죠.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를 설치했고요. 이어서 각 국립정신병원 내에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보호의무자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서 입원의 적합성 여부를 1개월 이내에 판단하도록 하는 입원 단계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정신건강심의위원회 결정 유형을 다양화했다. 정신건강심의위원회 결정 유형을 퇴원, 임시퇴원, 처우개선 조치, 외래치료 명령 조건부 퇴원, 이걸 이제 더했다는 거고, 3개월 이내 재심사하고 다른 정신의료기관 등에 이송하고, 자의입원, 동의입원으로 전환 등을 다양화했다는 거예요. 이 다양화가 중요합니다. 이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유형을 다양화했다는 거. 그리고 입원 환자의 회전문 현상, 이게 이제 좀 문제인데, 입원 후 장기와 반복되는 재입원의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서 입원 퇴원 등에 관련된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건데, 이게 입원 환자 회전문 현상은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6개월마다 이제 치러지는 계속 입원 심사에서 이걸 회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요. 또 퇴원 후 재활요법이나 사회 참여해야 할 시설이 없어서 가정에 적응하지 못한 경우, 이게 요즘에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탈시설화를 했는데 이런 게 시설이 부족하죠. 지금 지역사회에. 그러니까 다시 입원하게 되는. 그리고 또 자해 등을 하게 되면 다시 입원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입원 환자의 회전문 현상 계속 일어나는데 이게 누구 개인 책임이 아닙니다. 총체적 체계의 문제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다시피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재활시설이나 지역보건센터로 돌리는 계획을 여름에 이제 요즘에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신건강복지법과 관련해서 여러분 이 1교시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 정신보건에서 건강과 복지가 들어갔다는 거, 이걸 이제 좀 특이하죠.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해서 1교시 수업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